여러분 어릴 적 동네 문방구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엔 알록달록한 사탕과 반짝이는 학용품 그리고 온갖 신기한 스티커들이 가득했죠.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상품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문방구가 문을 닫거나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다면 왠지 허전하고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저에게 맥도날드는 그런 문방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맥도날드는 단순한 햄버거집이 아니라 생일 파티를 여는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하는 친구한테 초대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초대받지 못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안겨 울었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 감자튀김, 해피밀 장난감, 알록달록 풍선 아래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은 아직도 선명한데요. 맥도날드는 제게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의 패스트푸드 산업의 상징이라 불리는 맥도날드가 위기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의 교훈은 과연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지금부터 맥도날드의 시작부터 최근 위기 그리고 한국 시장의 매각까지 살펴보면서 브랜드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처음 맥도날드를 만든 건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1940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서 메뉴 단순화와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30초 만에 음식을 내놓는 혁신을 구현한 건 바로 이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일으킨 사람은 사실 맥도날드 형제가 아닙니다. 밀크쉐이크 기계 영업사원이던 레이 크록인데요. 1954년 이 혁신에 반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고 1950년대 말부터 매장을 폭발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결국 브랜드를 인수한 크록은 맥도날드를 글로벌 패스트푸드 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된 거죠. 맥도날드의 창업 스토리를 다룬 영화 파운더에 보면 레이 크록이 처음 맥도날드를 주문했을 때 매우 당황해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문한 지 30초 만에 음식이 나오고 포크 나이프 없이 손으로 먹으면 된다는 말에 레이 크록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맥도날드는 효율성, 표준화,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현재 전 세계 약 4만 개 이상의 매장, 매일 6천만 명 이상이 찾는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도 상위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죠. 하지만 전 세계를 평정한 듯 보이는 맥도날드도 어찌해볼 수 없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맥도날드 대신 이 브랜드가 국민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맥도날드 짝퉁 같을 수도 있지만 이 브랜드는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해 필리핀 시장을 완벽히 장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 컴포즈 커피를 무려 3,300억 원에 인수하고 커피빈까지 매입해서 글로벌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실제로 필리핀 가서 이 브랜드를 직접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강자도 지역적 특수성과 소비자의 취향을 완벽히 정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맥도날드가 겪은 또 다른 위기들과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맥도날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로 고기 패티를 만든다면 믿으실 건가요? 하지만 이런 궤변을 당시에는 믿었다고 해요. 맥도날드가 지렁이로 패티를 만든다 라는 괴담이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퍼져나가서 소비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했는데요. 레이 크록은 지렁이가 쇠고기보다 비싼데 왜 대체하겠냐 라고 반박을 해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부정적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라는 부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맥도날드는 이런 전략 대신에 100% 순쇠고기를 강조하고 공장 견학, 품질 관리 과정 등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반박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재각인시키는 전략으로 지렁이 괴담은 도시 전설이 돼서 그냥 사라져버렸죠. 이 사례는 위기 시 단순 부인보다 진정성과 기존 이미지 상기를 통한 회생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잠깐 회상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브랜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정적인 이슈를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강점이나 긍정적 이미지를 다시금 강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회상 전략을 잘 구사한 두 가지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청산가리 사건입니다. 1982년 미국에서 타이레놀에 청산가리가 흡입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 단순히 제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약품을 악의적으로 변조한 것이었죠.
소비자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때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의 타이레놀 제품을 즉각적으로 전량 리콜하고 변조 방지를 위한 포장재를 신속하게 도입했습니다. 당시 이런 변조 방지 포장재는 낯선 개념이었지만 존슨앤존슨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거죠. 또한 사건의 진상이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소비자와 소통했습니다. 광고를 중단하고 판매보다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죠. 이 과정에서 안전하면 타이레놀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화된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 회사가 진짜로 자신들을 생각한다는 믿음을 회복했고 타이레놀은 사건 이후에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기존 안전한 약품이라는 이미지 회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볼 건데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자, 해외 사례도 봤으니까 국내의 사례도 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사례는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몸담았던 조직이기도 한 동아제약의 챔프 시럽 발변 사건인데요. 챔프 시럽은 아세트 아미노펜 해열제 시럽인데요. 어느 날 제품 일부에 갈변 현상이 발견됩니다. 색이 변한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뭐지? 이거 이상한 건가? 하는 불안을 야기하죠. 여기에 동아제약은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축소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 발생 시점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식약처와 협력하여 품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이 기술적, 일시적 문제라는 점을 사실로 보여주고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를 우선하는 기업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되살리고 더 강화할 수 있었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바로 투명성과 소비자 관점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부정적 이슈를 맞이한 브랜드가 단순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 안전, 신뢰, 기존 긍정 이미지를 회상시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맥도날드로 돌아와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형식을 이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맥도날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건강 트렌드, MZ세대 취향에 맞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건강한 선택인데요. 맥도날드는 과거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패스트푸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샐러드와 저칼로리 메뉴를 선보이고 영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예전엔 햄버거와 감자튀김만 떠올렸다면 이제는 샐러드나 과일 스낵 같은 가벼운 메뉴도 쉽게 접할 수 있죠. 또 매장이나 앱에서 메뉴별로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손쉽게 확인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콜라보인데요. 맥도날드는 BTS, 트래비스 스캇, 제이 발빈 같은 세계적 스타들과 협업한 페이머스 오더스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BTS 세트가 출시된 2021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글로벌 매출이 무려 40%나 증가했고 트래비스 스캇 세트가 나왔던 달에는 미국 월간 매출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뤄졌을까요? 단순히 유명인이랑 콜라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스타들이 실제로 즐겨 먹는 메뉴 구성이나 굿즈 디자인 등을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MZ세대를 힙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맥도날드는 마이 맥도날드 리워드 같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앱 주문, 키오스크, 배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면서 디지털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렸다고 해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소비자들은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키오스크로 빠르게 주문하거나 앱으로 미리 주문한 뒤 픽업하거나 배달 앱으로 집에서 편하게 시키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맥도날드를 이용하게 된 거죠. 이 편리함이 이 브랜드 꽤 혁신적이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새로운 경험인데요. 성인용 해피밀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죠. 미국에서 이 성인용 해피밀을 출시한 뒤 주간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7%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전용이던 해피밀을 어른들에게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맥도날드는 추억과 장난감이라는 요소를 성인 고객에게도 적용한 겁니다. 어른이 된 나도 한 번쯤 저 박스 열고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건드린 거죠. 이런 노력 끝에 맥도날드는 2023년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위에 오르며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모든 시장이 순탄한 건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한국 맥도날드는 과연 어떨까요? 한국 맥도날드의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국 맥도날드는 매출 기준으로 2023년에 약 1조 3천억 원으로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8%로 5년 연속 적자를 이뤘고 누적 손실 1683억 원, 단기 차입금 1522억 원을 부담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려 왔어요.
직영점 비중이 80%여서 매장 확대 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엄청 컸죠. 게다가 햄버거병 논란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은 햄버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덜 익힌 쇠고기나 오염된 식품으로도 감염되는 질환인데 1980년대 미국 햄버거 식중독 사건 이후로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이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은 마치 햄버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브랜드가 불필요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겁니다. 2016년 한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섭취 후 햄버거병 판정 사례 그리고 2023년 재수세까지 이어지면서 식품 안전 문제가 부각되자 소비자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 심화까지 겹쳤는데요.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등 다양한 경쟁 브랜드들 등장했고 그 중에서도 맘스터치는 2019년 기준 매장 수가 무려 1200개 이상이고 영업이익률 7.5%로 가성비 메뉴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아 맥도날드의 입지를 매우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본사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4년 올해죠. 카타르의 카말 알 마나에게 한국 맥도날드를 매각하기로 한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글로벌 본사는 글로컬 전략을 추구합니다. 각 나라 시장을 현지 파트너에게 맡기면 본사는 매출의 5% 정도 로열티만 안정적으로 받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본사는 굳이 직접 운영하면서 적자나 구조적인 문제에 골치 썩을 일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운영을 하든 적자가 나든 말든 본사의 매출 5% 로열티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합니다. 운영자를 바꿔서 리스크를 현지 파트너에게 넘기는 본사 입장에선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선택인 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본사 입장에서는 누가 운영을 하든 매출의 5%니까 그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잘 못하니 맥도날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파트너에게 그냥 넘겨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셀러 폐업, 디지털 전환, 건강 메뉴 강화로 반등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식품 안전 스캔들, 구조적 비용 문제, 경쟁 심화로 매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한국 맥도날드도 현지화 메뉴, 배달 서비스, 모바일 앱 할인, 키오스크 도입, 지역 농산물 활용 등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 수익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는 실패한 거죠. 결국 본사는 한국 운영권을 넘기고 로열티만 안정적으로 받아가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추가로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서 맥도날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미국 빅맥 가격이 2021년 초 4.88달러에서 2023년 11월 5.69달러로 16.6% 오르고 국내 빅맥 세트는 35.8%로 인상하면서 가성비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충성 고객들이 이탈하면서 맥도날드가 큰 문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렁이 패티 루머, 햄버거병 논란, 수익성 악화, 경쟁 심화, 가격 인상 등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온 브랜드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진정성, 기존 이미지 상기, 디지털 혁신, 문화적 감성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고 해외에서는 혁신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이는 지역별 시장 특성, 소비자 신뢰, 비용 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본사는 로열티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니 운영자 변경 리스크를 현지 파트너에게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한국 맥도날드는 수익성 개선 실패와 안전 논란 등으로 매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맥도날드에 어떻게 성공을 했고 해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또 국내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과연 맥도날드는 또 한 번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햄버거병이라는 명칭 탓에 햄버거 브랜드들이 억울한 이미지 피해를 입는 현실, 그리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매각 결정까지 과연 맥도날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브랜드 위기 극복 스토리를 통해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마케터가 아닙니다. 마케팅에 미친 사업가입니다. 컷!